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욘드 리얼리티에 초청된 소유산을 연출하신 김진아 감독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 출품해 주시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작품이 동두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에피소드가 되는 거고 전체가 이제 3부작으로 먼저 기획을 하셨다고 들으셨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동두천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92년에 일어났던 그 윤금이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동두천에서 찍은 이야기죠. 그야말로 아직도 있는 그 기지촌. 그 다음에 소유산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정부가 이 성병 검사를 실시해서 미군 위안부들을 낙검이 된 분들을 아니면은 이 분들이 성병에 이미 걸려 있다라고 추정되는 분들까지 같이 이제 수용을 했던 낙검자 수용소, 거기서 강제 치료를 했던 그 수용소에 대한 작품이고, 그게 소요산 등산로에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소요산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작품 다 장소성과 그 장소에 갇혀 있는 어떤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연계되다 보니까 세 번째 작품 역시 아주 자세히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전국에 있는 한 기지촌의 어떤 장소가 될 거예요. 역시 장소가 되고 그 장소 안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거를 감내해야 됐던 이제 여성의 몸이 드러나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 그래서 또 그 장소가 제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세 번째 작품은 제 생각에 가장 비주얼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세 작품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이것을 왜 VR로 작업을 하셨는지, 물론 되게 성공적인 VR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쩌다가 이제 VR이라는 매체를 접하시고 이렇게 VR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뭐 여차저차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016년에 그 VR에 관한 굉장히 큰 국제 포럼을 열게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죠. 그러면서 딱 그 든 생각이, 이것이 대상과의 거리 두기, 심리적 거리죠. 제가 말하는 건 심리적 거리 두기 없이 어떤 같이 체험하게 되고 한 공간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착취가 없는, 대상이 착취가 없는 공감이 가능해지는 매체가 아닐까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캐치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VR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내용이 훨씬 먼저 따라간, 그리고 형식의 이제 내용을 따라간 그런 형태로 VR을 접하게 됐고 VR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엄청나게 이 매체에 대해서 잘 활용하셨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원래 VR로 이 작품을 만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 구현이 됐는지 혹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렴풋이 그 상상하는 저의 그 VR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상상이 있었죠. 제가 뭐 VR 작품 계속 해온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접해보니까 이 2D 시네마를, 영화를 하던 사람이 이거를 뛰어들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아주 금방 캐치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다행스러웠던 거는 저는 이제 원래 그 미디어 아트, 뭐 미술을 전공하고 비디오 아트를 하고 뭐 퍼포먼스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이런 매체를 접하면서 그냥 매체는 툴,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야기에 맞는 도구를 찾아서 그걸 이야기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내가 이 360도 영화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딱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처음 든 생각은, 이제 제가 실험 연극도 좀 많이 했었는데 대학 다닐 때는 이게 사실은 연극하고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중앙에 있고 배우들이나 뭐 어떤 사물들이나 이런 게 어느 구석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걸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관객이 아니면 감독이 그런 연극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촬영 감독님하고 로케이션 갈 때 이거 찍었으니까 이제 이것도 찍죠. 그러면은 방금 찍으셨는데요. 근데 36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머리가 좀 그런 쪽으로 안 돌아갔었는데 약간 그거를 포기를 하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이 감독이 샤플로우를 할 수가 없고 에디팅을 할 수가 없어서 뭐 클로즈업도 할 수 없고 뭐 여기 뭐 땄다가 여기 땄다가 해서 이제 그 샷을 붙여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는 게 영화의 그 비민주성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이 감독이 그런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관객의 컨트롤을, 자기가 보는 걸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거기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나자 그거를 역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좀 신선하게 관객들한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를 보는지, 관객이 어디를 보는지 감독이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렇다면 그거를 아주 극대화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가 등장했을 때 처음엔 등장한 거를 놓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맞고 그러다가 그거를 점점점 저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맞닥뜨리게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연출을 한 거죠. 영화 연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네, 사실 영화 연출하는 거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감독님들이 영화처럼 연출해 보려다가 어떤 벽에 많이 부딪히시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그 부분들이 되게 좋은 사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 많이 만들어졌던 어떤 VR 영화들 사이에서 동두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입지가 그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되게 감명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VR, 뭐 영화도 마찬가지기도 하지만 VR이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보여준다. 아니면 내가 갈 수 없는 세계를 보여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오지에 가서 찍은 것들도 많고, 그쵸. 뭐 바닷속이나 뭐 우주 이런 테마들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되게 많아요. 훨씬 더 판타스틱하게 뭔가를 세상을 만들어서 관객에게 보여줘야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은 이 지금 이제 동두천과 소요선 다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사실 이 윤금이 사건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 아직도 그것이 치유되거나 화해되거나 극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엄청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듀레이션도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심하게 내려놓기가 감독님으로서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역설이 제목에도 다 그렇죠. 녹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장 동두천의 충격적인 장면은 이 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약 영화를 찍었으면 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보게 될 텐데 피를 보고 제목은 피가 없는 블러드리스라고 지으시고 소유자는 거의 눈물 바다 속에 제가 잠겨 있는데 눈물이 없는 이렇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출의 지점을 잡아내신 것이 되게 이 작품의 성공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출을 해야겠다. 이 작품은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동두천 같은 경우는 뭐 혹은 심지어는 이제 제가 BR이라는 거에 그냥 접하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정말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의 그 사적인 역사인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윤금이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시위도 많이 참가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고 그 운동을 하는 굉장히 여러 분들이 있었어요. 민족주의자 분들도 있었고 반미 운동을 하시는 인권 변호사들도 있었고 여성단체 여러 분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한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야 그냥 작은 학생 나부랑이들이었던 거죠 그때. 근데 저희한테 결국 내려온 어떤 지침이나 포스터나 그 찌라시라고 불렸던 그 플라이어에 보면
그걸 받는 순간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윤구미 씨의 사체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체의 사진이 저희가 그 뿌려야만 했던 전단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매체에 굉장히 크게 나왔고 지금도 사실은 인터넷에 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를 너무나 강렬하게 분노하게 했고 그때 그 찌라시에 인쇄되어 있었던 그 어떤 뭐 양키 고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굉장히 어설픈 영어로 썼던 그 문구들이 저의 그 과장이 아니라 진짜 좀 약간 낙인같이 이렇게 뭔가를 찍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것이 저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었던 것 같고 나는 후기식민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게 강렬하게 낙인이 찍혔던 것 같고 동시에 이 사태를 수습하고 싶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이 사진들을 다 주워 담아서 이 이미지를 영원히 유통되지 않게 없애고 싶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어떤 그 윤구미 씨가 잃어버린 인권이죠. 이미지의 인권을 되찾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때는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영화 감독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되 이야기를 착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착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사건의 현장을 이야기를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피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상업 영화에서 사실상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매번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하다가 BR이라는 매체를 만났을 때 딱 떠오른 정말 키워드처럼 떠오른 그 말이 그 The absence of the body였거든요. 몸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사고 현장에 사건의 현장에 사체가 없게 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갔는데 사체는 없지만 사고의 흔적이 있다면 사건의 흔적이 있다면 살해의 흔적이 있고 그것이 너무나 처참하다면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강렬하게 들었고 거기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는 보여주지 않음이 처음부터 키워드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동두천도 그렇게 만들었고 몽키하우스를 이야기한 소요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뭐 여자들이 굉장히 처참한 일을 당했고 사실 뭐 증언집 같은 거 보면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안 보여주고 사람들이 느끼게 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언제나 핵심이었어요. 왜냐면 보여주는 순간 이거는 그 자체로 이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폭력을 가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미지를 착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그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를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일반 2D 상업 영화에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또다시 재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고 이야기를 한다, 안 보여주고 공감을 이끌어낸다가 그냥 저는 목표였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 부분에서 그 강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은 어떠세요? 잘 성공적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쉬운 점도 있죠. 아쉬운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에 의해서 이제 100% 구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뭐 완벽한 작품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어느 매체나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매체가 가진. 그리고 BR이 가진 한계는 이제 또 유통과 배급의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관객들이 가지는 어떤 기여를 얼굴에 대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사실 이게 저 동두천과 소요산 혹은 뭐 미국 위안부 3부작 같은 경우는 형식과 내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처음부터 기획이 됐고 창작이 되었던 작품이라 이거는 뭐 제가 뭐 굉장히 옛날 얘기긴 하죠. 김현 선생님의 그 전체에 대한 통찰이라는 데서 이제 형식과 내용에 대한 그 논란을 한마디로 그냥 일축시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금반지에서 구멍과 금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저의 그 위안부 3부작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BR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없도록 그냥 그 매체 자체가 내용이 되어버린, 내용이 매체가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 면에서는 나름 만족스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다큐 작업을 하시면서 실은 이건 이슈에 관한 나의 발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맞아요. 많이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게 이제 토론거리가 되고 문제의식이 되길 바라는데 VR이 아직은 그 정도 파급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렇죠. 매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작품이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게 되고 국제적으로 되게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어떤 정보 전달을 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관객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는 편이고, 그런 작품들의 어떤 명징성, 언어적인 그런 명징성에 대한 굉장한 존중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BR로 계속 만드는 이유는, 제가 구현하고 싶은 어떤 그 지점은 사실 좀 언어 바깥의 어떤 감성의 지점인 것 같고, 이거를 그 좀 근원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었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라고 언어적으로 전달하고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동요되기를 바랐어요, 관객들이. 그래서 뭔가 이것이 정말 중대한 문제이고 이것이 나일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동요를 이끌어냄으로써 뭔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회 변화를 저도 바라는 것이긴 한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BR이라는 좀 제가 접근한 방식으로는 좀 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모호하고 감정의 영역에 분명히 속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급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좀 다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동두천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 많은 미디어에 이제 소개가 되고 영화제에 뭐 거의 한 80개 정도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뮤지엄들, 영화관뿐 아니라 학교 이런 곳에서도 상영 요청이 있었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소재, 그러니까 이 주제, 제재죠. 거기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 상영과 함께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아이뮤지엄 같은 경우는 영화도 영화를 트는 거지만 뮤지엄에서 그 또 따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그 미군 기지, 주한 미군에 대한 문제를 다룬 영화들, 아르카이브 영상들을 다 모아서 보여주고 거기에 토론하는 자리, 그리고 그거를 영화적으로 어떻게 재현해 왔을까 한국과 미군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세미나도 열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사면기구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이게 이야기가 됐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영상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게 어떻게든 파급이 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저는 약간 보게 되기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처음보다는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소유산 같은 경우, 이제 소유산은 감사하게도 이제 부천에서 처음 공개가 네.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몸을 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적으로는 되게 미니멀하잖아요. 이제 최화가 돼서 아무도 없는 그냥 그 공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 건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실은 우리가 여성의 몸을 보고 있다는 느낌도 좀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폐허가 돼서 정말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은유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던 여성들의 몸이 사실 이것과 유사한 거야. 우리가 저지른 일이 이것과 유사한 거야. 어떻게 치유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 망가진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이 확 드니까 소름이 엄청 끼치더라고요. 이게 많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은유가 혹은 이런 상징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걸 밀어붙이시게 될 때는 어떤 이제 확신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도달하고 싶은 어떤 목표, 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재현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역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동두천과는 또 다른 이제 재현의 윤리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면서 만들었던 작품인데 소녀산 역시 물론 이거를 굉장히 그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냥 제가 처음 굉장히 오래전이죠. 2016년, 15년 이때 처음 거기를 갔을 때 그 충격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어요. 이곳에 오면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이 영화도. 그거를 이제 넣었던 거는 결국 중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 갇혀 있었던 여성들이잖아요. 그 여성들의 몸이고 그 여성들이 감내해야 됐던 시간이고 그럼 여기 시간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시간성은 그 일과표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일과표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래서 7시 기상에서 뭐 몇 시 뭐 아침 식사, 몇 시 뭐 치료, 몇 시 교육, 몇 시 운동 이렇게 해서 그게 나갈 수가 없었던 정말 갇혀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벽에 손으로 쓴 글씨로 붙어 있었고 지금은 뭐 많이 여러 가지가 훼손이 됐고 그렇지만 그 흔적이 이제 남아 있고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그 하루의 일과표로 시간성을 부여를 하면 이 여성들이 무엇을 감내했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뭔가 좀 선정적으로 뭔가를 찍는다든가 뭘 보여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장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약간을 암시하는 정도의 소품을 저희가 구비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성을 부여하게 된 거죠. 이게 처음에 갔었던 2016년, 2015년과 지금의 상태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많이 쓰레기가 더 가득 차 있고 너무나 많이 이제 훼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까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미술팀과 함께. 그랬을 때 이 건물에 있었던 것이라면 어떤 훼손이라도 놔두고 그 건물에 원래 있었던 쓰레기라면 그대로 놓아두고 치우지 않고 치운다. 옮기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건물의 밖에서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라면 그것은 치운다. 그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기로 했고 벽에 뭐 못을 박는다든가 뭐 하다못해 뭐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라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기조로 간 거죠. 그래서 벽에 굉장히 많은 낙서가 있는데 CG로 지웠죠. CG로 지우고 우리는 이거를 복원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스태프들에게. 왜냐면은 이게 막 이렇게 격자로 깨져 있는데 건드리면 넘어가서 나머지도 깨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까치발로 살금살금 다니면서 촬영을 했고 그런 면 스태프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게 제가 딱 한마디만 했거든요. 이 여성들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을 다뤄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지켜주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 네. 이 벽이 CG로 지워진 거군요. 그렇죠. 네. 거기도 중간에 보면 낙서처럼 이렇게 하나는 남아있죠. 네, 남아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인상적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낙서나 이런 것들이 후에 이제 네, 그게 이제 낙서가 어느 정도면은 이게 뭐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이면은 이제 뭐 놔두려고 했는데 너무 심한 그래피티, 예, 거의 이거는 이제 몰입을 방해하는 수준의 그래피티로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 실제 공간들은. 그래서 이거를 지우는 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화의 몰입을 너무 심하게 방해를 하고 그게 이제 글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러는 시간으로 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CG로 리무브를 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비슷한 어떤 지점이 동두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두천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은 이 여자 주인공이랑 시선을 맞출 때 제가 계속 이제 뭐 동두천도 그렇고 소유산도 있고 유령처럼 그 공간에 있잖아요. 내 몸이 없이 유령처럼 있는데 딱 나를 알아보는 순간에 내가 그
이 주제에 소환되었다라는 느낌을 확 받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지지 않음으로 해서 획득된 미적인 가치 혹은 네. 주제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근데 처음에 얘기하실 때 3부작의 마지막 편은 매우 비주얼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이 기조가 어떤 스타일식으로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도나 또 아는 다른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냥 짧은 대답은 기존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주얼하다는 뜻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이제 반어적이고 동시에 둘 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보여지지 않은 거를 상상하게 돼서 보는 것보다 강렬한 느낌을 느끼는 게 이제 동두천이나 소요산인 거잖아요. 이제 소요산도 소품에 있는데 거기서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보여지지는 않죠. 근데 그거를 상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작품도 그런 식의 비주얼인 거죠. 보여지는 게 없는 게 오히려 더 비주얼하게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 예,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할 생각이라서 그런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역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까 유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들의 존재도 사실은 유령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이 동두천이나 소요산에서 맞닥뜨려지는 이 여성의 존재도. 그리고 이 여성이 우리와 눈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여자와 합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2016년에 촬영한 그 거리가 아니라 1992년에 그 여자가 처참하게 무참하게 살해됐던 그 방으로 가게 되는 그런 뭐랄까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말하자면 소유산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저희를 볼 때 그때부터 그 여자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의 뭔가 어떻게 보면 합체가 돼서 그 여자가 경험하는 거를 굉장히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3부도 그런 그 기존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VR 쪽에 뭐 카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스티칭이나 후반 작업도 그렇고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동두천 할 때랑 소유산 할 때도 되게 큰 차이를 아마 느끼셨을 텐데 네. 그 다음 작업에는 이거보다 좀 더 내가 나은 환경에서 연출할 수 있겠다. 네. 물론 그 연출의 기조는 똑같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동두천 때만 해도 그게 고프로 6대를 가지고 촬영을 했던 영화이다 보니까 이 화소라든가 뭐 화질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사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이게 동선이 굉장히 중요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도 이해는 되었지만 저로서는 답답한 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소요산을 만들 때가 되니까 이게 뭐 8K로 촬영이 가능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차원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미세한 조정 작업이 가능하고 제가 원하는 비주얼들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결국은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3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 기술들이 제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 존재들의 느낌을 훨씬 더 강렬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 3부작을 보는 것이 실은 이쪽의 어떤 기술의 발전도 보는 그 과정이 되기도 하겠네요. 뭐 그렇게 되면은 감사하죠. 사실 동두천이 나오고서 소유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기다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길었어요. 네. 그럼 또 이만큼 기다려야 되나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뭐 제작비의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가장 컸고요. 소유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자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만들고 이제 벤타에서 현물 지원을 해주신 거죠. 후반 작업을 도맡아서 해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뭐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꾸역꾸역 이렇게 누벼 가면서 기워가면서 만든 영화였고 소요산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편했지만 사실은 제작비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사실 어려운 작업은 어렵게 하는 게 맞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려운 일은 어렵게 풀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게 만든 작품이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 VR이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되게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작품 안에서 네. 상호작용을 구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작업하신 360이 이제 촬영 형태는 작품 안에서 상호작용하기가 조금 제한적인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이 기어를 끼는 순간 볼 수는 있으나 자기 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상처 입기 쉬운,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환경의 모든 것들은 나를 가해하거나 나한테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몸이 없으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스스로가 약간 유령같이 되는 굉장히 희한한 상태에서 세계를 관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에이전시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또 인터랙션 하는 거를 또 넣어가지고 또 굳이 또 이렇게 인바디를 해서 무언가를 또 할 수 있게 만드는 BR도 많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지점도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없는데 소리는 들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가 이제 제 작품인데,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운드로. 네. 그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시작할 때 사실은 퍼포먼스 비디오 그리고 이제 비디오 일기라는 어떤 굉장히 사적 다큐멘터리들을 만들면서 영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렁이 담담한 가득 그 극영화를 만들게 되고 상업 극영화를 만들게 되고 뭐 비디오 에세이도 만들고 뭐 굉장히 이렇게 좋게 말하면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장르를 가지고 영화 작업을 해오다가 BR을 만나게 된 거라서, 저는 사실은 뭐 기술의 혁신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기술이 나오는지, 어떤 미디어가 새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미디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귀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놓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저는 BR에 굉장히 적합한 매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왔던 것이, 물론 이제 이 BR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비선현적인 내러티브가 가능하고 뭐 이렇게 부유하고 있잖아요. 몸이 붕 떠 있는 그 굉장히 꿈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환상적인 동화적인 서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있게 하는 것만큼 공감을 강렬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아주 잘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북극의 빙하가 녹는 거를 이렇게 텔레비에서 뭐 팝콘 집어먹으면서 보는 것과 저희가 거기에 가가지고 빙하 위에서 이 북극곰이 빙하가 작아서 미끄러지는 거를 바로 앞에서 보는 그 안타까움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회 변혁을 위해서 어떻게 미디어를 이용하는가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BR이 다큐멘터리에 정말 적합하고 활용 가능한 최적화된 매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관심이 많은 매체는 사실은 AR이에요, 요새는. 그러니까 BR이 가진 여러 가지 또 한계성이 있죠. 이 기어를 끼워야 되고 뭐 상당히 번거롭고 보는 그 과정이, 그런 것들에 좀 불만이 많은데, 이 세계 만연한 폭력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 사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아시아 동양계에 대한 혐오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이거를 남의 얘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면하는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이거를 퍼뜨릴 수 있고 좀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도 이거를 좀 심도 깊게 내면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또 저는 AR이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또 AR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큐멘터리라는 건 사실 어떤 식으로든 현실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재현하는 것, 허구를 최대한 자제한 채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넓게 정의를 내린다면,
VR이든 AR이든 뭐 다른 여러 가지 XR 매체이든 아니면 뭐 어떤 뭐 포토 에세이든 무엇이 됐건 간에 사실 그거를 그렇게 한 매체에 2D 시네마라는 그 매체에 국한시켜가지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죽지 않고 계속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VR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실사가 갖고 있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애니메이션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애니메이션만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 매체와 뭐 장르를 좀 그냥 거의 막 이게 잡식성으로 이렇게 소화를 해왔는데 애니메이션만 해보지 않았고, 저는 사실 그 실험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보지 못한 VR 애니메이션들은 좀 3D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작품들이 좀 많았는데, 그것보다 약간 실험적인 방식으로 정말 이렇게 실사와 또 섞인 실험 애니메이션을 VR로 구축을 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굉장히 사람들이 꿈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어떤 경험을 굉장히 강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애니메이션이든 실사이든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저한테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몰입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몰입도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몰입을 구성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 VR 얘기를 할 때 프레젠스와 인터랙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두천이랑 소유사는 프레젠스를 구현하는 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인터랙션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없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저는 전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있지만, 네. 만약에 우리 그 감독님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툴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주제를 표현하시게 된다고 하면 네. 이런 인터랙션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보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지? 그 미국 위안부 3부작에는 인터랙션을 없애는 게 맞는, 네. 그게 이제 미학적 전략으로 맞는 그런 그리고 인터랙션이 있기는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한 번쯤 있기는 있고, 뭐 눈을 네, 마주치는 그쵸. 것도 굉장히 간접적인 인터랙션이긴 하지만, 이거는 시선이란 무엇인가, 뭐 관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본다는 게 무엇인가, 어떤 폭력의 현장을 본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비주얼하게 재현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질문을 던지는 거였기 때문에 인터랙션은 사실은 이기가 어려운 작품들이었는데, 어떤 주제들은 분명히 인터랙션이 필요한 주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은 그 주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가상의 허구의 인물이든 캐릭터이든 뭐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든 그 사람의 주체성에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 관객의 주체성에 무게를 두느냐, 그다음에 결정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제 인터랙션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이야기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AR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주체성의 문제는, 에이전시의 문제는 인터랙션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또 좀 동두천을 만들었을 때처럼, 그러니까 샤프너가 없어서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못 보여주는데 꼭꼭 집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했을까를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그 주체성의 문제도 이걸 어떻게 역발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등장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피해자한테 에이전시를 줄 수 있을까? 관음적으로 그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뭐 그런 발상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감독님 작업을 보면 기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실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네. 하느냐, 이게 우선이라는 것을 되게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기술은 우리에게 사용되길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네.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네. 좋은 예인 것 같고, 또 지금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되게 다양하게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또 이제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제가 예술가로서 작업을 만드는, 창작을 하는 기조는 미디어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VR이 정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한 것이 이거 결국 뭐 음란물을 만들거나 굉장히 가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만들어가기에 좋은 매체가 아니냐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는 그거를 역이용을 해서 오히려 동두천 같은 내용을 만드는데, 피해자의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만드는데 굉장히 적합하든 최적화된 매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것인 것처럼, 저의 기본 태도는 미디어는 중립적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와 가치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굳게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사실 창작자로서의 어떤 저의 신념이나 믿음인 거죠. 실제로 그렇다 아니다를 논의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미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의지 미래인 거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VR 이제 동두천을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을 때도 뭐 VR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사회 정의의 구현이나 사회 변혁을 위한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대답이라고 언제나 대답을 했거든요.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운드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 작품은 정말로 사운드가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작품을 만드실 때 그런 이제 사운드 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사운드 감독님께 어떻게 디렉션을 주셨는지, 또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그 얘기를 꼭 듣고 싶었었습니다. 네. 이 영화는 내러티브를 사운드로 끌고 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에디팅으로 인한 샤프로우라는 2D 영화에서 나오는 그게 전혀 없잖아요. 어디를 보아야 할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수가 없죠. VR은 뭐 인서트도 없고 클로즈업도 없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사운드로밖에 구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동두천에서 그거를 한번 발자국 소리로 구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소유사는 어떻게 그거를 구축을 할까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하면서 만든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단계부터 동두천은 피가 중심이고 이 소유사는 눈물이 중심이다.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죠. 다 그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사운드를 어떻게 이 내러티브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사운드를 구축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물소리구나 결국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건물 안에서 그 건물의 내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동물에서 나오는 것 같은 물소리들이 처음부터 계속 들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굉장히 증폭돼서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시나리오 단계부터 다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영화의 줄거리이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감독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는 여기에 뭐 물소리, 여기에 이선 소리가 효과음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영화는 대사다. 이것이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이게 생경한 극영화, 일반 극영화에서는, 심지어 VR 영화에서 사실 생경한 개념이죠.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 웨이브랩의 한명환 팀장님이 애를 써주셨는데,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거칠게 뼈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소리들을 잘 살기 위한 어떤 이펙트들을 알게 모르게 밑에 굉장히 많이 넣어주셨어요. 어떤 그 우주선 하나 들릴 수 있을 듯한 희한한 종류의 앰비언스 룸톤 같은 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게 아주 자세히 음악처럼 깔려있는 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거를 굉장히 애를 많이 쓰면서 아주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보다도 더 많은 소리들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연 기기도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영화제라는 이제 포맷에서 이제 한계들이 많이 있긴 있었으나, 네, 이 소리를 좀 더 깊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저는 이거를 사운드 믹싱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대면으로 작업을 하였으나, 마지막 후반을 할 때 제가 또 잠깐 미국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원격으로 이 집에서 이어폰을 끼고
그 믹서에서 나온 소리를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를 정말 사운드 자체가 그냥 내러티브이고 이 물소리와 이런 어떤 앰비언스가 저희는 그냥 대사인 거예요. 환경의 소리가 대사인 거죠. 왜냐면 이 건물의 소리가 내용이니까요. 그거를 정말 잘 구현을 해주셨고, 사실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 스테레오 사운드만 따로 받아가지고 컴퓨터를 한번 이어폰 끼고 들어봐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아는 분이 보셨을 때는. 근데 그럴 만큼 사운드의 구축이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답게 음악처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따로 들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영화제에서 또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소리가 중요한 작품의 경우에 이제 안에 부스 안에서 이제 헤드셋을 보고 이렇게 쓰고 보는 관객들도 있지만 그냥 헤드폰으로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소리만요? 네, 소리만. 그래서 그 패널에 이제 거기에 소리에 관련된 그거는 이제 나레이션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네네네. 나레이션을 다 적어놓고 네. 나레이션을 읽으면서 소리만 듣는 네. 코너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식의 방식도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네, 사실 그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작은 소리들이 있어요. 나뭇잎이 등장할 때는 이제 나무들이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무성하게. 이렇게 그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뭇잎에 바람이 스친 소리 그런 것도 넣었고, 그 다음에 파리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한 장면에서는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원래부터 있었던 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넣었던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또 분분할 수도 있겠죠. 이게 다큐멘터리인데 왜 그런 소리를 디자인해서 일부러 넣었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실에 대한 재현을 얼마나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을 때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희한한 소리를 제가 마음대로 감정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넣었다면 그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언제나 제가 거기 굉장히 여러 번 갔었죠. 로케이션을,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그때마다 들었던 소리들인데 촬영할 때는 잘 잡히지 않았던 소리들인 거죠. 그런 것들은 재현을 시켜준 거죠. 한마디로 따로 작업을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 네. 우리의 이제 지나간 역사거나 행위들이나 현재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네. 그리고 현재 들리지 않지만 들어야 하는 것. 특히 그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아이러니와 뭐 메타포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잘 맞는 미학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미군 위안부라는 주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라는 그 존재, 기지촌이라는 존재, 주한미군 기지라는 어떤 그 지역적인 그 토포그래피,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이게 어떤 문장으로 치자면 한 가로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곳으로서, 저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 굉장히 잘 살고 이제 거의 사실 선진국 뭐 진배 없고, 주한미군의 존재 사실 대부분 잊고 살고 알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어딘가엔 있고, 뭐 여기는 뭐 많이 점령할 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 사회의 가장 기저의 어떤 원동력으로 존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셔야 되던 여성분들이,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굉장한 수의 여성분들이 그걸로 피해를 입었고 사회에 아직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사실 굉장히 그게 저는 이상해요. 이 어떤 그 건물이 지금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다음 작품을 위해서 이제 스카우팅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그런 기진촌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그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죠. 있으나 있지 않은 것, 보이나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어떤 희한한 간극 안에 그 문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미학적 전략이 좀 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소유산에도 마지막 그 문구에 이 건물이 2004년에 그 2004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생경하더라고요. 네. 최근이잖아요. 진짜 최근인데 네.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을 했는데 2004년이라니. 그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 사회는 이제 뭐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더라도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계급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외된 분들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도 구역에도 뭔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주류사를 영입하지 못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반지하에 살아서 정말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옥탑방에 살거나 저희가 분명히 같은 시 안에서 같은 구 안에서 같은 동 안에서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저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문제이죠. 장시간 동안 원래 말씀드린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작품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일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작품이 올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작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VR 작품 전시하면서 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의 지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미디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요산이 이제 부천영화제를 통해서 또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상세히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천영화제 그 비욘드 리얼리티 섹션이 계속 정말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